예, 후보자께서 오랜 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혹시 경향신문 기자로 있는 이범준 씨가 쓴 헌법재판소 한국 현대사를 말하다라는 책을 읽어보신 일이 있습니까? 예, 오래전에 읽어봤습니다만, 예. 이 책에 보면은 그 헌법재판소가 이제 생길 당시에 그 소장님 그리고 재판관님들이 헌법재판소의 위상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했던 일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 견해가 부딪힐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누구는 어떤 결론에 이르렀고 누구는 어떤 결론에 이르렀는지가 아주 소상하게 나오는데 저도 아주 감명 깊게 읽었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곽상도 의원님께서 이런 연구가 없었다고 하시는데 사실 헌법재판이 우리 국민들의 생활에 끼치는 영향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많이 재판관님들이 어떤 성향을 가지는지를 어느 정도는 짐작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조계에서는 좀 알려져 있죠. 어떤 분이 약간 성향이 어떠신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는지. 아마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예. 법조 기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나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미국 대법원 얘기를 하는데 미국 연방대법관이 되기 위해서 이제 청문 절차를 거치면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자기 견해를 밝히고 그것을 보고 이분이 어떤 성향을 가진 분인지를 확인한 다음에 이제 대법관으로 임명이 되게 되지요. 그럼 이제 물론 임명된 다음에는 그 전에 예상했던 대로 판결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지만 그때부터 이제 법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을 하면 되는 건데요. 문제는 지금 굉장히 반대 의견이 많을 수 있는 견해. 방금 얘기가 나왔지만 저는 이 대체복무제 같은 것도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군대를 다녀온 많은 분들 중에는 다들 똑같이 군대를 가야지 양심적 병역 거부나 대체복무제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굉장히 강력한 견해를 가지신 분들도 많고 저희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저는 헌법 공부를 하면서 양심적 병역 거부 혹은 대체복무제라는 얘기를 처음 봤는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나쁜 놈들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남들이 다 군대 가는데. 그런데 문제는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대체복무제 얘기를 하고 지금 후보자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지만 이 다른 판사들이나 재판관들이나 그런 분들도 말씀을 하십니다. 다만 제가 그런 일련의 질문과 답변을 보면서 걱정이 되는 것은 대체복무제를 저도 찬성을 합니다. 후보자도 찬성을 하신다고 하시는데 대체복무제를 찬성하는 사람이 민주당의 견해를 따라간다고 할 수 있을지 저는 그것은 지극히 의문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곽상도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후보자께서 처음 재판관이 되실 때 민주당 추천을 받으셨지만 재판관 생활을 하시면서 또 앞으로 만약 소장이 되시면 소장으로 헌법재판을 하시면서 정치적 편향을 갖지 말고 중립을 지키라는 그런 경계의 말씀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청문회를 거치면서 혹시라도 만약에 다음에 대체복무제 얘기가 나왔는데 내가 대체복무제를 찬성하자는 의견을 내면 또 민주당에서 한 거라고 비판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떻게 이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갖다 놓고 하나하나 보면서 이거는 민주당에서 같은 주장을 했으니까 민주당을 따라간 거네. 제가 아까 정당법을 보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식으로 나누는 것은 오히려 정치적인 편향을 갖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 동료 의원님의 말씀도 결국은 이 정치적인 중립과 독립성을 지키라는 뜻으로 저도 새기는데 후보자께서도 그렇게 좀 새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만 좀 사건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옛날에 인터넷 패킷 감청 사건이 있었죠. 네. 그것이 2016년 2월 25일에 각하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분이 돌아가셔가지고 각하를 했었습니다. 그 사건이 5년 끈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게 왜 이렇게 오래 끌리다가 당사자가 사망한 다음에 각하를 하셨나요? 사실은 이제 통신에 관한 여러 가지 중요한 사건들이 지금 현재 많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네. 인터넷 패킹 감청도
그중에 아주 중요한 사건으로 있었는데 오랜 검토를 하다 보니까 상황이 이런 상황이 됐는데 바로 다른 형태의 소송이 다른 분들이 청구한 소송이 들어와 있어서 인터넷 해킹 부분은 저희 헌재에서도 굉장히 중요시하는 사건으로서 신중하게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계류 중에 있습니다. 네. 네. 네, 금태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신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바른정당 오신환 의원입니다. 그 헌법재판소의 기능과 역할 그리고 그 위상은 이번 탄핵 심판을 통해서 국민 주권 시대임을 천명하고 그 역할을 다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한 위상을 통해서 앞으로의 정말 그 막중한 역할들을 해나가야 되는데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김희수 후보자를 소장으로 지명하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한 처사였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앞서 여러 의원님들 지적했듯이 이건 헌법재판소의 중립성, 독립성 그리고 그 위상에 맞춰 봤을 때 굉장히 저는 잘못된 판단이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구성원들 모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가 검찰청법을 개정해서 현직 검사들을 청와대에 파견하는 것, 그래서 권력으로부터 검찰 조직이 중립적이고 독립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도 보완을 했습니다. 현직 부장판사를 법무비서관으로 청와대로 임명하는 이런 사법부에 대한 독립성을 해치는 이런 부분들, 또 지금 김희수 후보자를 지명함으로 인해서 헌법재판소의 정말 독립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훼손하는 부분들이 저는 굉장히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헌법기관으로서 헌법재판소의 모든 그 후보자를 포함한 구성원들이 깊이 있게 성찰을 해봐야 될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후보자께서 그 관행이라고 이루어지는 모든 여러 가지 행태들에 대해서 그것을 바로잡고 정말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지금 시대적 요구에 맞게끔 그런 역할들을 해주기를 저는 당부드리면서 한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화면을 다음 페이지 넘겨주십시오. 10월 25일 날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1차 대국민 사과를 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정말 한 40여일간 국가는 대혼란 속에 있는 상황 속에서 12월 3일 날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발의합니다. 그 12월 5일 날 보시다시피 김희수 후보자는 배우자를 동행해서 해외 출장을 가게 됩니다. 그 과정에 12월 9일 날 국회 본회의에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 대통령 직무정지가 됩니다. 15일 날 귀국하게 됩니다.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예, 앞서 1차 질의 때 언급을 하셨지만 예, 예. 우리가 이 상황들을 다시 한번 반추해 보면 이런 막중한 시기에 해외 출장을 더군다나 배우자를 동행해서 단순히 외유성 이런 해외 여행을 갔다 온 것에 대해서는 정말 부적절한 처신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12월 3일 날 떠날 계획을 왜냐면 아르헨티나에서 그 MOU도 체결이 그 말씀을 어저께 하셨고요. 예. 그 일이 지금 탄핵을 앞둔 그리고 탄핵소추안이 발의돼서 그것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헌법재판소로 온다는 것을 뻔히 알고 있는 재판관의 신분으로서 배우자를 동행하고 거기에 꼭 가야 되는 겁니까? 5번의 재판관 임기 중에 5번의 해외 출장이 있었습니다. 배우자 동행을 3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네. 알고 계시죠? 공교롭게도 10박에 걸친 여러 국가를 외유성으로 가는 데는 배우자를 동행하고 2015년도, 2017년도 국제회의에 참석할 때는 배우자를 동행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관행입니까? 헌법재판소의 모든 관행입니까?
지난 박한철 소장의 청문회 때도 또 이동욱 소장의 청문회 때도 이 부분을 여러 의원들이 계속 지적을 했습니다. 왜 고치지 않습니까? 예? 이건 이것이 국민들이 봤을 때 납득할 수 있습니까? 납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배우자는 내가 비행기 티켓 내고 내 공무 출장 가는데 세금으로 몇 천만 원씩 들이면서 공무 출장을 가는데 배우자를 동행하고 가서 같은 숙박을 하고 같이 차 타고 다니면서 같이 밥 먹고 하는 것들이 국민들이 볼 때 납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적을 좀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예. 고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가 또다시 나오지 않도록 각 재판관들이 왜 배우자를 동행하면서 공무 출장을 갑니까?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노력들이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잘 알겠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십시오. 그 잘못된 관행을 고치겠다고. 이게 이제 이게? 못 고칠 관행은 아닙니다. 예, 예, 예. 그럼 그 가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정당하다고 하는 건 아니고 이제 자기 부담 수십 년 동안 예. 갔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배우자 부분은 본인이 부담해서 가니까 예. 부담하는 건 비행기 티켓만 부담을 하겠죠. 그거 그럼 숙박 시설을 같이 따로따로 잡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비용을 따로따로 각자 냅니까? 공무 출장에 가는데 국제회의만 왜 그러면 배우자를 동행하지 않고 3박 4일 4박 5일 가는 것만 동행하지 않고 왜 10박 가는 것들만 여러 국가 가는 것들만 배우자를 동행하고 갑니까? 왜? 어느 국민이 이걸 이해하고 납득하겠습니까? 예. 지적을 알고 이 부분을 어떤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예. 당부해서 방법을 개선하는 방법 이거 안 하는 것이 개선하는 방법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물론 임명된 다음에는 그 전에 예상했던 대로 판결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지만 그때부터 이제 양심과 법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을 하면 되는 건데요. 문제는 지금 굉장히 반대 의견이 많을 수 있는 견해. 방금 얘기가 나왔지만 저는 이 대체복무제 같은 것도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군대를 다녀온 많은 분들 중에는 다들 똑같이 군대를 가야지 그 양심적 병역 거부나 대체복무제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굉장히 강력한 견해를 가지신 분들도 많고 저희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저는 헌법 공부를 하면서 양심적 병역 거부 혹은 대체복무제라는 얘기를 처음 봤는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예, 후보자께서 오랜 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혹시 경향신문 기자로 있는 이범준 씨가 쓴 헌법재판소 한국 현대사를 말하다라는 책을 읽어보신 일이 있습니까? 예, 오래전에 읽어봤습니다만. 예. 이 책에 보면은 그 헌법재판소가 이제 생길 당시에 그 소장님 그리고 재판관님들이 헌법재판소의 위상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했던 일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 견해가 부딪힐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누구는 어떤 결론에 이르렀고 누구는 어떤 결론에 이르렀는지가 아주 소상하게 나오는데 저도 아주 감명 깊게 읽었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곽상도 의원님께서 이런 연구가 없었다고 하시는데 사실 헌법재판이 우리 방한 생활을 하시면서 또 앞으로 만약 소장이 되시면 소장으로 헌법재판을 하시면서 정치적 편향을 갖지 말고 중립을 지키라는 그런 경계의 말씀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청문회를 거치면서 혹시라도 만약에 다음에 대체복무제 얘기가 나왔는데 내가 대체복무제를 찬성하자는 의견을 내면 또 민주당에서 한 거라고 비판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떻게 이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갖다 놓고 하나하나 보면서 이거는 민주당에서 같은 주장을 했으니까 민주당을 따라간 거네. 제가 아까 정당법을 보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식으로 나누는 것은 오히려 정치적인 편향을 갖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 동료 의원님의 말씀도 결국은 이 정치적인 중립과 독립성을 지키라는 뜻으로 저도 어떤 나쁜 놈들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남들이 다 군대 가는데. 그런데 문제는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대체복무제 얘기를 하고 지금 후보자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지만 이 다른 판사들이나 재판관들이나 그런 분들
분들도 말씀을 하십니다. 다만 제가 그런 일련의 질문과 답변을 보면서 걱정이 되는 것은 대체복무제를 저도 찬성을 합니다. 뭐 후보자도 찬성을 하신다고 하시는데 대체복무제를 찬성하는 사람이 민주당의 견해를 따라간다고 할 수 있을지 저는 그것은 지극히 의문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곽상도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후보자께서 처음 재판관이 되실 때 민주당 추천을 받으셨지만 이 국민들의 생활에 끼치는 영향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많이 재판관님들이 어떤 성향을 가지는지를 어느 정도는 짐작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조계에서는 좀 알려져 있죠. 어떤 분이 약간 성향이 어떠신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는지. 아마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법조 기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나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미국 대법원 얘기를 하는데 미국 연방 대법관이 되기 위해서 이제 청문 절차를 거치면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자기 견해를 밝히고 그것을 보고 이분이 어떤 성향을 가진 분인지를 확인한 다음에 이제 대법관으로 임명이 되게 되지요.